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2주 만에 만났죠. 네. 다들 몸은 좀 어떠신지요? 네, 우연찮게 라한님과 네. 제가 당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갑자기 또 빠지게 돼서 돌풀님께 아주 많이 혼났고요. 근데 네. 몸이 아프면 진짜 서러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진짜. 여기 또 소홀할 수 없으니 네, 또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 관리를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요. 저희가 이제 서양 철학사 요한네스 힐슈베르거가 지은 책 상권 고대와 중세 읽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할 파트는 66쪽이 아니라 잠시만 66쪽 맞죠? 네, 네, 맞습니다. 66쪽 오 소피스트 사고와 가치의 전도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저희 방식이 항상 이제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의 나름의 생각이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읽겠습니다. 66쪽이고요. 이오니아 학파의 지혜에 비하자면 소피스트들의 정신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그 이유는 소피스트들이 다른 대상들을 다뤄서뿐만 아니라 세계 대신에 인간이 대상으로 된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정신의 지난날에 대한 관계는 웅변가의 연구가에 대한 관계와 같았으며 직업인의 예술가에 대한 관계와 변호사의 재판관에 대한 관계와 같았다. 요 문단이 이제 도입부인데요. 요 문단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피스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세계 대신에 인간이다. 인간이 대상으로 된 거죠. 된 거고 요거에 대해서 다른 대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정신이라고 저자는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류의 관계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웅변가, 연구가, 예술가, 직업인 예술가, 변호사, 재판관 이렇게 관계 나열이 된단 말이죠. 요 비유가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이제 뭐 세계 대신에 인간이 대상으로 된다 이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문학적 비유잖아요. 직업을 소재로 해서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들은 연구가였던 거예요. 연구가 어떻게 보면 뭐 학자였는데 소피스트들은 웅변가, 연설가인 거죠. 달변가를 꿈꾸는 달변가. 네. 근데 저는 이런 거 비유 나오면 되게 생각을 또 해봐요. 연구가와 웅변가의 관계는 과연 뭘까? 이거 제 나름대로 풀이해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웅변가는 자기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연구가가 먼저 선행을 하고 연구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론과 어떤 그 책을 쓰고 막 하면서 그 성과 연구가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웅변가들은 그냥 말만 떠드는 셈이죠. 받아서 뭔가 말을 하는 사람들. 뒤에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술가가 어떤 자기의 그 뭐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자기만의 예술적 작업을 하고 그걸 이제 직업인들이 받아서 실생활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그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재판관이 먼저 있고 재판관은 판결을 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그걸 이제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설득을 하는 거죠. 전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혹시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거를 보셨는지. 저는 이게 우리 모임의 목적과도 좀 맞닿았을 것 같아서 뭐를 원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소피스트면 소피스트 아니면 연구가까지는 아직 아니더라도 학자 또는 탐구가로 좀
나뉘는데 각자 좀 원하는 바가 달랐을 것 같아요. 좀 누군가는 말을 통해서 겉으로 내비치는 이미지 이런 거 신경 많이 썼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인기몰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을 발변가들이 있다면 또 뭐 인기몰이와는 크게 상관없이 뭐 그 당시에 뭐 돈 이런 여러 가지 매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의 탐구에 대한 여기 이제 돌풀님께서도 이 모임 자체에서 뭔가 돈을 벌고자 뭐 이렇게 했다면 이런 모임을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조금씩 달리 갈 텐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직업인 연구가라든지 웅변가라든지 이 두 가지로 좀 달리 보는 시각의 차이가 아닐까. 사실 두 가지는 겹쳐 있는 부분이 좀 많아서 네, 오늘날은 많죠. 네. 라한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풀어주시는 얘기를 듣고 그런 거구나 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이 책이 좀 낡긴 했어요. 번역 자체도 한 90년대인가 하여튼 되게 80년대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뭐 두세 번 읽어봐야 이게 뜻이 들어와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마 뒤에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그냥 워밍업으로 했던 거고요. 67쪽에 보면 소피스트들이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나옵니다. 시대적으로나 의미상으로 보아 압데라의 프로타고라스가 맨 처음에 소피스트다. 모든 소피스트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방랑 생활을 했으며 아테나이에 나타나 제1급의 정치적인 그룹들과 접촉하다가 당장 공공생활에 끼어든다. 이게 소피스트들의 특징이 당시에는 방랑생활, 각 나라들을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어떤 지식들을 습득을 하고 더 넓은 관점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굳이 세계 여행을 안 하더라도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유튜브나 뭐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방랑생활에 못지않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경험의 축적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소피스트들한테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정치적인 그룹들과 접촉했다. 공공생활에 끼어든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여행가만도 아니고 여행을 했던 목적은 그런 지식을 갖고 어떤 나라, 자기 나라 뭐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저는 여기서 궁금했던 게 왜 그렇게 방랑생활을 각기 다른 개체의 소피스트들이 했을 건데 왜 아테나에 다 같이 모였을까? 아테나가 그때 당시에 여기 지역의 중심지이지 않았나 이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거죠, 뭐 대한민국의 서울. 그럴까요? 근데 좀 다른 맥락으로 읽으면 네. 소피스트들이 궤변을 막 토로하고 이제 뒤에 가면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좀 괴짜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 괴짜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공간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아테네에 많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소피스트들도 본인들의 존재를 조금 더 이제 인정해주고 뭐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이 그 지역으로 모여들어서 이렇게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맞아요. 괴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소피스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 같은 느낌?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출세를 하려면 일단 뭐 출사표를 던지고 이제 성공을 하려면 서울로 다 가야 되고 모여야 되고 서울에 다 있으니까 모든 시설과 이런 것들이 연예인이 되려고 해도 뭐 MBC, SBS 다 서울에 있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성공을 하려면 어쨌든 아테네로 다 모여야 되지 않았나. 소피스트들이 직접 정치도 했나요? 여기 또 직접 정치한지 모르겠네요. 정치적인 그룹들과 접촉했다 이런. 네, 그래서 저는 약간 한 발을 빼서 정치가들에게 뒤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는 뭐 이른바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 아 맞아. 네, 돈 많이 버는 그런 느낌. 네, 스피치 강사들. 제가 알기로는 아테네는 성인 남성이면은 다 투표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영향력이 있는 그 실세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웅변을 통해서 표를 얻고. 네. 그러니까 이게 철학도 공부하다 보면은 역사가 다 맞물려요. 실제 맞아요. 그 아테네의 역사는 어땠을까? 요거를 누군가 말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요 과제는
실제 역사 과정 우리가 추후에 공부 과제로 이제 쟁여놓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팩트는 저희도 모릅니다. 추측만 할 뿐이고. 신들에 관한 자기의 저작 때문에 그는 신을 모독한 사람으로 고소당한다. 이런 케이스 많죠. 소피스트들.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요즘에도 뭐 이런 케이스가 있죠. 신을 모독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런 게 안 나오고 교회 내에서 너는 신 교리를 어겼어. 이런 건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 후 도망 다니다가 죽고 만다. 진리에 관한 그의 저서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프로타고라스입니다. 프로타고라스가 고소당하고 죽는데 진리에 관한 그의 저서에는 유명한 인간 척도론이 실려 있다. 프로타고라스보다 약간 젊은 사람으로는 율리스의 프로디코스가 있다. 그도 역시 정치가로서 활약했다. 이제 이 문단에서는 소피스트들의 이름이 열거가 돼요. 그만큼 뭐 많았다는 건데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 뭐 대략적으로 개괄적인 설명만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디코스 정치가로서 활약했고요. 그의 저서 연령론에는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는 헤라클레스에 관한 아름다운 신화가 실려 있다. 앨리스의 히피아스도 같은 시대의 사람이긴 하지만 프로디코스보다도 더 젊다. 히피아스는 박학한 사람이었으며 세계를 여행한 사람이요. 또 나오죠.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이요. 모든 예술에 능통한 사람인 동시에 외교가이기도 했다.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레온티노이의 고르기아스도 있다. 고르기아스는 유명한 웅변가였고 다들 말을 잘해요. 좀 공통점이 있죠. 수사학은 뭐 말 잘하는 뭐 웅변 그런 건데 수사학의 선생이기도 했다. 그는 또 정치 생활에도 몸을 던졌었다. 겹치죠, 커리어가. 칼리클레스와 크리티아스는 고르기아스의 제자인데 이 두 사람은 강한 자의 권리를 주장한 전형적인 대표자들이다. 좀 특이하죠. 약자의 권리를 많이 주장하는데 강자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크리티아스는 플라톤의 친척이다. 기원전 404년 과도 정치가 실권을 장악하자 그는 30인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되었다. 기원전 427년에는 트라시마코스가 아테네에서 유명해진다. 이 트라시마코스는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 나타나 있다.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히피아스 등에게도 대화편을 바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그는 아테나의 출신의 안티폰에 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안티폰이 대부분의 소피스트들의 단편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근데 왜 플라톤은 안티폰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할까요?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워낙 플라톤이 소피스트들의 적대감이 강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의 뭐 기록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았겠죠.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일일이 다 읽고 있어요. 근데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책 내용을 좀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저쪽에 우리 사변 우리의 개인적인 말들이 많다 이렇게 달아주신 분도 있는데 저 지금 다 읽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다 읽었었고 거의 한 문장도 안 빼고 다 읽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대로 읽는 게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리고 무슨 의미가 아마 있을까요? 우리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 뭐 이런 거 어떻게 느끼셨어요 해서 막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들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겠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얘기도 있더라 맞습니다. 저런 얘기도 있더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건 이 책 외적으로 읽어놨던 다른 정보들 맞습니다. 네, 굳이 꼽자면 뭐 출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다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상지 밝히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이제 방송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틀리든 맞든. 그래서 이게 책을 이제 저희와 함께 이제 청취자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계실 텐데 저희 말을 듣는 것도 좋지만 뭐 저희들이 말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각자 이제 책을 사서 보시면서 같이 저희랑 이제 독서 토론을 한다 그런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나름의 이 시대의 소피스트인 거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관점에서 소피스트람은 이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리고 뭐, 68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A 정치와 수사학이란 제목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소피스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궁금하죠. 아유 저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 소피스트들이 도덕 교사였다고들 말하고 있다. 윤리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나 이들이 항상 말하고 있는 덕, 이 아르테 이렇게 나오는 아르테에는 덕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며 말의 원래적인 뜻으로 새기자면 숭년이라고 번역됨직한 말이다. 즉 이때의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숭년이다. 시대는 바로 페리클레스의 제국주의 시대였다. 페리클레스 시대가 아테네의 역사상 가장 부흥했던 잘 나갔던 시대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요. 새로운 땅을 점령하고 이용하는 사람들과 의지를 관철하고 그 무엇인가를 실행하고 또 그 무엇인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였다. 인재가 필요했던 시대. 소피스트들의 학문은 거듭 말해지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양이라 해야 할 것이다. 자, 이 숭년, 덕, 아르테, 정치적 숭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왜 그 시대에는 이런 덕이 중요했을까? 아르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책 내외로 또 말하게 될 것 같은데 당시에 두 세력이 있었잖아요. 스파르타와 아테네. 예, 맞아요. 네, 아테네는 근데 군사적 개인적인 신체 능력을 강화시켰고 후반기에 들어서긴 하지만 이때는 이제 정신적인 인간이 가장 이제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신체적인 무언가를 보다 정신적으로 서로 교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인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르테라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교감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사람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 아르테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서로 이제 교감을 하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도 프로토스가 서로 교감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뒤에 이제 머리 뒤쪽에 않을까. 칼라라는 그 네. 머리띠처럼 있는데 칼라로 다 연결돼 있는 정신적 교감을 하고 있죠. 네. 저도 스타크래프트 좋아합니다. 그런 칼라와 같은 게 이 덕 아르테다. 네. 그리고 이제 곧 2가 나올 아바타 1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원시적인 때 중요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르테 숭년이라는 게 네. 네, 맞네요. 아바타 예시가 되게 재밌네요. 예. 그 아바타랑 도킹을 하면 사실 아바타가 실체가 있는 뭐 주체성이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젊은이들을 조종한다라는 맥락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숭년이 시대의 과제로 떠올랐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래야 성공을 하고 그래서 아르테 숭년이 중요했다. 정치적 숭년이란 뭐 교양이고 여기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일반 민중들의 교양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양성해내는 것 이게 중요했던 거죠 당시엔. 소피스트들이 열어놓은 새로운 전망은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생활 양식을 몸에 지닌 사람들을 좋아했다. 목표에 이르는 길, 정치적 숭년이란 목표에 이르는 길은 변론이었다. 변론은 뭐 말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변론은 어떠한 변론이었던가? 물론 이 변론은 빛나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통달해 있어야만 했고 항상 모든 것에 관해서 말할 수가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변론은 확신을 주는 것이어야만 했다. 확신을 주는 기술은 소피스트들의 덕이다. 그럼 무엇에 관하여 확신을 준단 말인가? 프로타고라스는 빈약한 사실을 보다 강한 사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리고 고르기아스는 변론이란 그것을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약과 같은 것이어서 사람들에게 독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호리기도 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확신이란 진리에만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항상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관철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설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소피스트들은 자기들의 기술을 영혼을 지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영혼을 지도하는 것. 그러나 플라톤은 영혼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논쟁술이며 말을 곡해하게 하는 것이며 겉꾸밈이다. 객관적인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이해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소피스트 학이라는 말은 오늘날과 같은 나쁜 뜻으로 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각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뭐 생각했던 거 느낀 것들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피스트들이 사용한 변론술은 오늘날 관점에서 쉽게 풀어서 말을 해본다면 어떤 말하기였을까요? 이걸 조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뭐 웅변학원이 요즘도 있는지 스피치 학원 요즘에는 이제 네. 독서, 논술, 토론 이런 거 하죠. 논술 토론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말을 잘해야 요즘에도 이런 거 유효한 것 같아요. 말을 잘해야 말을 잘한다는 건 면접을 잘 본다. 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관식 문제를 잘 푼다. 다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대기업이나 좋은 곳에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라하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궁금한 게 그 저자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그거에 따라 해석 여지가 좀 갈릴까요?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요한네 실슈베르거가 보시면 이게 이분이 한 50년대 사람이에요. 50년쯤에 이걸 쓰셨어요. 전 그래서 혹시나 그 시대에 맞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당시 엄청난 웅변가였던 독일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 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닐까라는 그럴 생각이 수 있어요. 들어서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기도 하고 히틀러에 대한 안 좋은 말만 잘하지 사람이 히틀러가 실제로 말을 잘해서 사람들 국민들을 홀렸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진짜 맞는 것 같네요. 네, 저도 아마 이 소피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그리고 남아있는 자료가 플라톤에 의한 자료밖에 없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제 기록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판단들, 역사적 기록들 이런 것들이 다 플라톤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플라톤 목소리가 짙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본다면 변론술의 대척에는 뭐가 있었을까? 어떤 말하기가 좋은 말하기로 플라톤은 평가했을까? 진짜 그냥 단순히 말만 잘하면은 잘하는 걸 나쁘다고 해버리면 그럼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말 잘하는 사람 필요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분명히 표출해야 되고 정치라는 게 다 그렇죠. 근데 모든 정치가 말을 다 잘해버리면 나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말을 어눌하게 해야 되네.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빈약한 사실을 감추거나 해서 이제 강하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사실 결함은 드러내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이상적인 것이지 이들처럼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변론술 아니면 소피스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아직까지도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이 맥락에서 저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시대도 그냥 소피스트 요 맥락에서 소피스트를 비판하는 맥락에서의 시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너무 물론 이제 말을 잘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너무 그게 이제 좀 상술적으로 좀 상업적으로 가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쪽으로 어떤 그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가는 것들이 공익이 아니라 안타까운 시대다.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69쪽.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던 것 같아요. 시간 보니까 좀 빨리 가야겠는데 양이 많아서 소피스트들의 세계관입니다. 앞에는 이제 수사학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소피스트들의 학문도 철학인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저는 이런 질문이 힐슈베르거의 질문이겠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중간중간에 이분이 질문을 잘 던져주십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이들의 학문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형이 상황에 나타냈던 지혜도 아니며 엄밀한 뜻의 학문도 아니다. 못 박아 버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서를 쓸 때는 항상 이들에게 한 장을 할당해주고 철학이 소피스트학에서 인간을 문제 삼게 되고 인식론과 가치론의 중대한 문제들을 논하게 되었다고들 어느 정도 지나친 영광을 이들에게 돌리는 것도 잘못은 아니다. 소피스트학이 관심을 쏟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 선전이었다. 프로파간다죠. 진정한 철학적인 관심은 조금도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힐슈베르거의 관점이 소피스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뭐 두 남자의 철학수다 같은데 들어보면 소피스트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아요. 좀 긍정적으로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몰고 가죠. 뉘앙스가. 요게 이제 기존의 그런 어떤 소피스트에 대한 해석이기도 해요.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다는 거. 플라톤의 해석이 짙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소피스트들을 보면 또 그 긍부정을 떠나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많이 발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적인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덕을 가르치는 선생들, 소피스트죠. 을 아낙시만드로스나 파르메니데스나 헤라클레이토스처럼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서열에 내세우는 것은 바로 역사적인 전망을 그르치는 것이다. 예거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용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좀 그러나 사람들은 마르크스를 헤겔과 같은 서열에 두기도 하지 않은가,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물음표를 쳤습니다. 1950년에 힐슈베르거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서점에 가보면 마르크스 관련된 책이 많을까요? 헤겔 관련된 책이 많을까요? 마르크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되게 중요한 철학자예요. 이미 헤겔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뭐 그 사람이 뭘 말했든 간에 이미 책 내용, 뭐 출판된 서적만 보더라도 마르크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현대. 한국 얘기죠? 그죠. 한국 서적? 네. 그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 힐슈베르거는 마르크스를 헤겔 아래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서열상. 근데 마르크스가 더 중요한데. 아무튼 이제 우리는 소피스트들의 소위 세계관에 관해서 살펴봄직하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에게도 세계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비꼬는 말투죠. 정치가들에게도 세계관이 있대요. 소피스트들을 그냥 정치가로만 보는 거예요. 철학자로도 안 봐요. 그런데 이 세계관의 배후에는 간접적으로나마 철학도 감춰져 있다. 세계관과 생활 태도를 통해서 실천적으로 철학하는 방법은 비록 그것이 기초가 약하고 확증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의식적인 관조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가 그대로 읽긴 하지만 여러분들 듣는 분 입장에서는 듣다 보면 이게 문장이 좀 애매하게 들리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서 좀 옛날 서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소피스트들은 이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접적으로 철학적인 반성도 해왔다.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사상을 끌어낼 수 있다요. 회의주의적인 상대주의와 권력론, 이 두 가지가 소피스트들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70쪽을 보면요. 이오니아 학파는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에 사로잡힘이 없이 철학을 했다. 이건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의 이성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오니아 학파의 사람들, 자연주의 철학자들. 그러나 이제 이런 의문이 나타난다. 프로타고라스, 소피스트는 보편 타당하고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진리는 대상에 매달려 있지 않다. 객관적인 사태는 우리들의 정신에, 이게 좀 말이 어렵다. 항상 주체 자신이 스스로의 의견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인용문 읽어볼게요. 나에게는 개별적인 사물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대로이고 너에게는 너에게 나타나는 그대로다. 상대주의죠. 내 말도 옳고 네 말도 옳아. 이렇게 해서 인간은 진리라고 말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척도가 된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있다는 사실의 척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있지 않다는 것의 척도다. 자, 여기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성을 신뢰하고 있지 않고 내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상대주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런 근데 상대주의가 참 반박하기 어렵죠. 우리가 뭐 동생하고 뭐 말싸움할 때나 친구랑 말싸움할 때도 야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냥 우리 각자 그냥 터치하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상대주의 참 반박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오늘날도 되게 부정적 의미에서의 다양성이 되게 문제적으로 작동을 하죠. 네. 다양성하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데 다양성이 어떤 가면으로 작동을 하면 그 이면을 잘 못 보게 만듭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상대주의자입니까? 절대주의자입니까? 절대주의라는 건 내 안에 어떤 확고한 규칙, 어떤 진리, 어떤 명제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된다. 근데 상대주의는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수용하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 절대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절대주의자라고 생각하세요? 상대주의라고 생각하세요? 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쩔 때는 절대주의고 어쩔 때는 상대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고 상대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저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상대적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어떤 입장에서든 저건 이해해줘야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상대주의인 거잖아요. 근데 제 자신도 저건 절대 인정 못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냥 또 상대주의라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모순주의라고 오히려 표현을 해야 모순주의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진희님은? 저는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질문 자체가 네. 좀 그런가? 네, 이번에 좀 유보를 시킬게요. 네. 이런 거 좋네요. 무조건 답할 필요 없다. 네. 좋습니다.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 너무 극단적이다. 네. 좀 질문을 바꿔서 원래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한 사회, 대한민국의 어떤 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상대주의로 만약 간다면 네 말도 없고 내 말도 뭐라. 그러면 사회가 난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법은 저는 어떻게 보면 법은 절대주의라 생각해요. 딱 명시해 놨잖아요. 어쨌든 그 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법치주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절대적인 법을 딱 만들어 놨어. 니네들 법을 따러. 이런 거잖아요. 이 법이 막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회가 유지되려면 적어도 그 세세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야겠다. 그래야 뭔가 일관된 어떤 그 길이 생기겠죠.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부정과 긍정이 있고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세워야 돼. 대원화를 만들어야 돼. 대원화를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둘 중 하나죠. 중간은 없잖아요. 다른 대안도 있겠지만. 그럼 이때 결정은 어떻게 할 거야? 상대주의자들은 만들 수도 있고 누군 만들자 그러고 누군 안 만들자 그러고. 이게 사회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는 한쪽의 길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주의적인 사람들이 모였지만 절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은 아니지만 네. 가장 가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영향을 과거 역사로 봤을 때 이제 그때 당시가 냉전주 체제라고 하죠. 바로 한쪽 진영과 한쪽 진영이 나뉘었던 그 경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마르크스주의를 자기 멋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이제 레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공산사회주의잖아요. 근데 그 사회주의가 또 절대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이 또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는 자본주의를 합해가지고 민주주의 형태는 돌아가지만 자본주의가 사실상 더
민주적인 선택보다 우위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영국에서 나왔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처칠, 마가렛이요. 됐죠. 대처. 네. 네. 무슨 이제 뭐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실패했는데 다시 또 그 수정해가지고 다시 그거라 했으면서 또 실패하고 이제는 또 사회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또 바꿔서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말들이 정치라고 표현되는 게 이제 민중들을 현혹시키는 자신이 원하는 지도층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현혹시키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민중들이 스스로 우리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 프랑스에서 첫 번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제 가장 빠른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점점 이제 진보되고 있는데 그런 더 많은 철학자가 나올수록 지도층은 많아져야 할까 얇아져야 할까 순간적으로 이런 질문이 떠올랐는데 이 철학에 대한 책은 지도층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누가 더 목소리가 큰가 싸우는 느낌이 지금은 재밌네요. 좋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이제 다 읽진 않고 포인트만 집으면서 넘어가 볼게요. 진작 이랬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란 어떠한 인간인가를 묻고 있어요. 저자가. 여기 그러니까 유 전체로서의 인간인가? 즉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인 주체를 예감한 것인가? 이런 해석은 비역사적이며 현대화된 해석일 것이다. 전 이 문장이 좋다고 생각해요. 칸트의 선험적 주체는 후대에 나왔죠. 비역사적,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는 이걸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건 그러니까 오류 현대화된 해석일 뿐이다. 당시의 시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은 집단적인 인간을 말하는가, 한 집단, 한 민족 또는 종족인가.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민족 의식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테네 시대만 하더라도 민족 의식은 나중에 생기는 것이라고. 근대에 와서야 민족 의식이 생겼다. 이런 문장을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를 보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민족 의식도 없어요 이때 당시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이게 디테일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막 자유롭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식으로. 그건 칸트의 선험적 주체네. 누군가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때 민족 의식이 있었나 봐. 이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힐슈베르그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견해가. 좋습니다. 이런 서술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전.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는 개인으로서의 주체를 가리키고 있대요. 개인. 어떤 것이 나에게 나타나 보이는 그대로 존재하고 너에게는 너에게 나타나 보이는 그대로 존재해. 이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의 뜻이래요. 뭐 그렇구나. 상대주의죠.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 매우 편리하다. 고르기아스가 했던 명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남에게 전해줄 수 없다. 우리는 회의주의를 이 이상 더 날카롭게 표명할 수가 없대요. 회의주의라는 거죠. 내가 인식을 하더라도 남에게 전해줄 수가 없대요. 이런 상대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회의주의가 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책을 보니까.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보다는 상대주의는 상대를 인정하는 건데 이 사람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서 회의주의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각이 옳다. 네. 너는 내 생각 모르지. 네. 교만한 건가요, 이건?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로 진리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회의주의가. 그렇죠. 자, 71쪽 요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규약과 자연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규약은 노모스입니다. 노모스와
자연은 피지스예요. 노모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연 피지스는 자연 법이고 노모스는 인간의 법인 거죠. 이 두 가지가 충돌 대립하고 있는데 설명이 막 나와요. 자, 이 대립 속에서 우리들은 구체적인 상대주의로 보게 된다. 고대에 있어서의 노모스 그 규약 아까 인간의 법은 신들과 인간들을 기한 없이 그리고 어디에나 속박하는 가장 거룩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피스트들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습관과 법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노모스는 영원하지도 않고 보편타당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노모스는 인간의 법이에요. 인간의 법, 뭐 관습 이런 거. 노모스는 규약에 의해서 생겨나며 합의에 의해서 존속된다. 그래서 이 노모스는 자연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다는 것이다. 소피스트들의 학설에 관해서 포괄적이고 문화사적으로 읽어볼 가치가 있는 한 가지의 보고는 다음과 같은 명제로 끝나고 있다. 이것도 말장난 같은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은 것을 한 곳에 끌어모아 다시 이 달갑지 않은 것들에서 달가운 것을 골라내라고 요구한다면 한 조각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서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노모스는 그 뜻을 가지게 되며 규약에 의해서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안티포는 잠자코 노모스를 위반해도 좋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만 아무도 그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가적인 구속도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앨리스의 히피아스도 이와 똑같이 생각한다. 알키다마스는 노예들도 평등하다고 덧붙인다. 마침내는 종교적인 규범도 파괴되고 만다. 나는 신들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들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거니와 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가 없다고 프로타고라스는 주장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72쪽부터 좀 있는데 요거를 진희님께서 제가 바통을 넘겨드릴게요. 제가 요약이 잘 안 돼서 전 줄을 다 모든 문장에 줄을 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보다 요약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는 노모스 이야기 나오고 네. 이렇게 요약이 안 저한테 돼. 토스하시면 네. 마음대로 해주세요. 괜찮아요. 스킵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로티코스의 말 그리고 이제 크리티아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그 72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모두 똑똑한 인간이 발명해낸 것이고 어떤 종교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이 똑똑한 사람은 감춰져 있는 것들도 꿰뚫어 본다는 환영이나 귀신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경찰관이 가까이 있지 않아도 국법을 지키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이제 비슷한 맥락이 있고 전부 다 그렇다고 하는 건 또 이야기고.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념, 즉 자연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은 구속력이 있는가? 그 자연법에 대한 얘기죠. 아까는 이제 노모스, 네. 노모스 이제 인간의 법 규약에 대한 얘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스 자연법에 대한 얘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인용이 계속되면서 소피스트들의 자연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네, 자연에 합치하는 것, 자연법 또는 오늘과 어제에만 타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당성을 갖는 신의 불문율 이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다라고는 하진 않고. 자연법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있던 법이야. 이들은 무조건 지켜야 돼. 이런 영원히 타당성을 갖는. 근데 인간의 법은 좀 자연법보다는 하위에 있는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에요. 뉘앙스가. 그래서 영원한 법칙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밑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넘어가서 그 맨 위에 문단의 마지막 줄에 우리들은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자연법은 본질적으로 욕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연적인 욕구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자연법에 대한 생각들이 욕구의 다른 새로운 키워드랑 연결이 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네. 근데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아까 노모스와 피지스이거든요. 인간의 법과 자연의 법. 근데 이거를
뭐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봤다. 뭐 대립 구체적인 상대주의를 보게 된다.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봤나 보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바로 이제 네 줄 밑으로 내려가면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이제 고르기아스에서 칼리클레스가 강한 자가 항상 약한 자보다 많이 갖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연법이다. 그래서 나왔구나. 네, 이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평범한 사람들 및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윤리와 법률 이런 걸 발명해냈는데 이런 것은 언제나 허구다. 이런 형태로 그 대척에서 자연법과 다른 노모스 얘기를 한 거겠죠. 네. 힘센 자가 강자가 어쨌든 이제 다 강한 자가 다 해야 돼. 요게 이제 궤변이 돼버리는 거죠. 소피스트들의.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 맥락을? 궤변 이제 근데 이거는 이거 강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강자라 그래도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려는 법이 없어요. 결국에는 인류의 역사는 약자들이 수가 더 많고 우리는 어쨌든 약자가 될 수밖에 상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약자를 항상 보호하고 옹호하는 그렇게 간 거죠. 네. 그래서 저자와 더불어서 인용문들이 우리에게 이끄는 게 74페이지에 토마스 홉스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상태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 다 아는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 상태를 자연적인 어떤 욕구의 상태로 보고 있죠. 이 책이 재밌는 게요. 저희가 이제 램프레이트의 사용 철학사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시대적으로 뒤에 있는 얘기를 앞에까지 막 끌어와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이거 아직 나오면 안 되는데 벌써 나오는데 이러면 아니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홉스가 누구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당황스러운데 저는 이제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숙련자들이 봤을 땐 이해가 되는데 초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땐 황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케이스가 은근히 많아요. 현대에 뭐 누구는 뭐 니체 얘기도 나오고 맞아. 계속 나오잖아요. 중간중간에. 니체를 연상케 한다라든지. 니체도 또 부정적으로 봐요. 여기서는. 그죠? 니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봐. 아까 막스도 그렇고요. 이 1950년대 한계입니다. 저자가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안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문단에서는 예. 소피스트들의 의의를 약간이나마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피스트들의 이론의 전체가 아니면 이런 형태의 글로 마무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언어를 세련되게 하고 미술과 휴머니즘과 문화과학 그리고 위대한 정치에 근본적인 공헌을 했다라고 아주 짧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좋습니다. 말씀 끝나신 건지 알고 네, 말씀하세요. 네,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소피스트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네. 요하네스 하시베르거 작가님께서 소피스트를 마치 만나고 온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는 그들을 순수한 철학에 해야 할 그러니까 안 했다라고 확신을 하잖아요. 그거는 만나지 않고선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철학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확신을 드는 건 처음 봤어요. 항상 철학은 물음표였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소피스트 파트는 힐시베르거 이 분한테 좀 불만이 있습니다. 이거 좀 편향적이에요. 지금 듣고 돌아가셨겠죠? 힐시베르거 아저씨 너무 편향적입니다. 이거 좀 구독자분들도 좀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서양 시간에 철학사에서 소피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고정점처럼 이제 있듯이 네. 고정관념이죠. 그 대척엔 또 소크라테스에 대한 무한 긍정의 여기 시각이 보면 거의 있죠. 소크라테스 신이에요. 신. 그렇죠. 그래서 철학의 신이에요 지금. 이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소크라테스랑 소피스트에 대한 그 기록이 이제 본인 의견으로서 플라톤이 아주 강력하게 썼고 그것이 이제 플라톤의 의견인지 기록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맞아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류의 이야기는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요. 그 들레즈 같은 경우에 현대 철학자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자기가 철학사를 새롭게 썼어요.
자기가 주목한 바로 기존의 이 책하고 완전 다른 이 사람이 주목하지도 않은 그런 철학자를 되게 주목해서 지금 여기 플라톤이 100쪽 가까이 나와요. 그만큼 되게 공을 들여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들레즈의 철학사는 이제 보진 않았지만 다르게 서술을 할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자기만의 철학사를 썼다고 봐요. 기존의 이런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해석도 물론 뭐 존중합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지금 21세기에 새로운 철학을 하려면 저는 이제 여기의 서술은 20세기에 거의 이제 머물러 있다. 주류적인 해석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제 교과서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해석이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해라라기보다는 맞아요. 근데 다 여러 걸러들어요. 다른 철학사들을 비교해가면서 보시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가 램프레이트 철학사도 읽었고요. 또 최근에 철학사 책들이 은근 많이 나왔어요. 요 철학사 말고도 저희가 반드시 이후에도 누구죠? 뭐 러셀도 반드시 볼 거고요. 길 출판사에서 나온 그 철학사는 아니지만 뭐 서양 그리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제 원투로 나눠져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런 책에서는 소피스트 이제 이전에 읽고 왔어요. 근데 소피스트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당시 사회상과 비교를 해서 이제 뭐 많이 비판을 받는 뭐 돈벌이 수단이었다. 돈 벌기 위해서 없는 말도 지어내고 맞아요. 청년들 막 이제 선동했다. 이런 맥락들을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교역의 뭐 상황들, 이런 상황 안에서 비춰봤을 때 되게 마땅하다라는 형태로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긍정은 아니고 또 소크라테스 관점에서는 본인 소크라테스가 이제 재판장에 섰을 때 본인이 이제 소피스트로 누명을 쓰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난 소피스트가 아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나는 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소피스트는 돈이 많았구나. 네,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이런 맥락에서 좋네요. 또 현대 관점에서 쓰여진 바를 연결해서 정리를 하면 아니 연구 성과도 1950년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쓴 책과 지금 21세기예요. 그럼 거의 60년, 지금 70년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이에 수많은 사료가 발굴되고 연구를 많이 했을 거네 학자들이. 네. 그래서 플라톤의 생각들을 아마 주로 따라가면서 읽으면서 현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맞습니다. 플라톤이 어떤 관점에서 이 기록들을 잘 정리를 해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을까라는 맥락에서 들여다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맞습니다. 플라톤이 오늘날 관점까지도 미리 예견했을 법한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소피스트들을 비판한 게 괜히 돈 많이 벌고 뻥치고 이래서 비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너무 극단적인 사상으로 매몰돼서 아까 이제 반론에 대한 반론, 이제 논쟁 자체에만 매몰됐기 때문에 탐구는 되게 멀리했고, 그래서 이 탐구를 멀리하면서 발생하는 요소들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돈도 안 받고 되게 좋은 말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1타 강사 입장에서는 되게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겠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쟤를 빨리 없애버리자. 이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도 크고요.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러하고.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 얘기는 일단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 다음 회에 나오니까요. 거의 지금 1시간 가까이 녹화를 했는데 이거 원래 30분 정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너무 길어졌어요.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닌데 일단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